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주말 특별 초대석으로 젊은 청년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요즘 조국 사태 이후에 이 청년의 목소리와 생각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청년 여러분들이 쭉 나오셨는데 이건열 우리 대표 나오셨는데 좀 소개하시죠. 네. 저는 청년이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소개를 따로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각자 직접 소개를 한 번씩 드려서 시청자분들이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게끔. 김정식 씨부터 먼저 소개를 해주세요. 간단하게.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대표 김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유의 메아리 대표 이아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닝포인트 청년 네트워크 같이 활동하고 있고 자유한국당 중앙청년위원 백이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로운 공전 대표 성마리아입니다. 같이 터닝포인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네 분을 모셨는데 네 분만 있는 건 아닌데 네 분이 터닝포인트라는 청년 단체예요. 이제 그 단체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고 좋은 일을 하고자 모여서 청년 조직으로 활동을 한답니다. 이제 지켜봐 주시고 대화를 나눠 보면서 또 각자 생각들이나 그런 걸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어쩔 수 없이 주제는 정했으니까 조국 사태 월요일 날 이제 블루먼데이가 아니라 즐거운 월요일이었잖아요. 근데 조국 사태가 나름대로 현 시국을 획을 그었으니까 조국 사태 이전의 얘기를 1부에 한번 해보고 2부에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 내지는 나오신 출연자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이제 조국 사태 이전에 어떤 시국이었는지 또 그런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또 소장님이 또 설명도 해주시고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자신의 의견도 나눠보고 이런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한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자유롭게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조국 사태가 지금 이번에 이제 계급농단이다. 또 한마디로 신분 세습이다. 또 한국의 특권 계급의 존재다. 또 위선이다. 가식이다. 이런 부분으로 이제 청년층에게 많은 분노를 일으켜서요. 이제 기회균등, 공정, 정의 이런 부분들이 다 무너졌다. 또 조국이 특별히 그런 부분에 앞장서서 떠들던 사람이니까 분노가 더 컸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제 기회 상실에 대한 어떤 반칙 부분에 대해서 분노했다 이런 부분인데요. 근데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부분이 불은 대기 붙었어요. 그렇지만은 각 학교마다 집회에 나오는 숫자나 또 이제 열심히 몇 분들이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하고 계시지만 이제 대학로나 이런 데서 촛불 시위를 했는데 과거에 정유라 때는 정말 아주 떼거지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조국 부분은 정유라보다 제가 볼 때 한 10배, 100배는 더 충격적이라고 보고 또 위선과 가식이 굉장히 셌는데 왜 이렇게 청년층에 분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광범위한 분노로 조직화되지 못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상당히 여러 차례 각 학교마다 집회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조금 비교를 해보면 일단 그때 정유라 사건 당시에는 그 파장이라고 할까요? 그 충격이라고 하는 게 조금 첫 번째다 보니까 그게 정말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정권 들어와서 너무나도 많은 그런 좀 부정한 것 아니면 우리가 저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계속해서 장관에 임명되는 그런 사람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에 이제 무뎌진 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경각심도 좀 들기는 합니다.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시다시피 점점 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화가 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조민 사태를 바라보면서. 근데 학생들이 정말 치열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청년들도 마찬가지고요. 취업도 어려워지고 있고 그리고 쌓아야 할 스펙은 정말 많고 그런데 그걸 다 정말 정정당당하게 자기 노력으로 하려면 힘든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모두가 평등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유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과거에 미국에서 보면 이제 오큐파이 월스트리트 운동, 금융위기 위에 월가를 점령하라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하면서 젊은이들이 수천, 수만, 수십만까지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프랑스의 노란조끼 운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름값을 올려서 이제 교외로 출퇴근이 어려워지니까 저소득층이 노란조끼 입고 했고, 홍콩도 지금 사실 중국 사람들이 데모를 조직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인데 지금 4개월째 지금 목숨 걸고 싸우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조국 사태의 충격파는 제가 볼 때 최순실 뭐 정유라 이런 국정농단 사태에 비해 훨씬 큰데, 이게 이제 전부 청년들이 개별화되고 모래알처럼 되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나 이런 부분에 바빠서 그렇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고 한데, 김정식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이제 반복돼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무뎌졌다고 그 부분은 뭐 동의는 하는데, 사실 민주당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방어를 상당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이제 정유라와 조민의 다른 점은 이대가 아니었다는 거, 여성들의 분노에 대한 거를 그나마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게 정말 첫 번째로는 우선 그쪽에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학내 집회를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학내 집회를 주도할 수 있는 명분과 그런 게 있는 학생회에서 초기에 좀 많이 오히려 집회를 분쇄시키는 그런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교란이 들어간. 예, 그래서 거기에서 1차적으로 많이 상당히 선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이것도 민주당의 전략이겠지만 정경심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사실 최순실은 한국 들어오면서 명품 신발을 떨어뜨리고 가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사진을 찍어서 탑 기사가 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정경심도 사실은 뭐 카더라긴 하지만 그에 정말 더하면 더했지 못하진 않은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경심을 노출시키지 않는 작전, 이 작전이 최고로 성공을 하지 않았나 하고, 이거를 좀 장기화로 끌고 가면서 이거를 진영의 대결, 정의와 뭐 불의의 대결에서 진영 대결로 어떻게 상당 부분 끌고 가는데 성공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정말 정권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스캔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에서 무마된 거는 민주당이 상당한 전략가가 있다라고 좀 그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습니다. 자, 그 우리 성마리아 씨한테 제가 여쭤보겠는데, 네. 이런 것과 유사한 지금 교훈을 우리가 얼마 전에 하나 얻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좀 놓쳤다고 싶은데요. 버닝썬 사태. 네. 사실은 뭐 거기에 뭐 윤규근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지만, 단지 클럽에 놀러 온 젊은 여성들을 네. 이 클럽의 VIP라는 사람들한테 상납하다시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약물을 타서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동영상을 돌리고, 네. 그리고는 경찰이 그걸 또 이렇게 완전히 엎어버리고, 김상교나 여러 피해 여성들의 폭로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메갈이라고 부르는 그 여성 이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뭐 대학로에 네. 수만 명이 모이다가 네. 내가 왜 데모 안 하냐고 몇 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비 오는 날 청와대 앞에서 몇백 모이고, 네. 또 버닝썬 앞에서 몇백 잠깐 모였다가 그것도 자발적으로 모이기 흩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직화되지 않는 부분에 네. 결국은 이번에 저기 그 조민, 조국 딸의 의혹이나 정경심의 의혹이나,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버닝썬이 무력화돼 버리는 네. 부분의 의혹에서 여건의 이제 공작, 그 다음에 또 그런 부분에 조직화시키는 단체들의 불개의, 네. 또 침묵, 이런 것들이 좌우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차이가 뭐라고 보여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쪽 집회랑 이쪽 집회 차이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버닝썬도 네. 무력화되고, 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이 조국 관련 청년 집회도 사실은 크게 이 사건의 사안에 비해서 이 규모가 네. 적어지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정유라 때나 이럴 때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나갔잖아요. 대학생들 다 네. 그리로요. 그 차이 부분에서. 그 차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정유라 때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을 엮어서, 그 촛불 집회도 마찬가지였고, 정유라 사건에 화난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 박근혜 대통령과 엮어서 더 크게 키웠다고 생각해요. 판을 더 크게 키웠고, 거기에 민노총이나 정교조가 개입을 해서 판을 더 키우니까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진짜 이번에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국사에 기록이 될 만한 일이다. 우리가 역사에 남자라고 해서 나오라고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청와대 앞에 집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엮여서 있고,
그 사람들을 선동을 시켜서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우파 저희 보수 진영 측은 이런 것조차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민간인 분들도 이제 집회에 나오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보수 진영 측 뭐 자한당, 자유한국당이나 뭐 애국당, 공화당으로 바뀌었죠. 공화당이나 이런 사람들이 앞서 나서서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면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좌파랑 우파의 차이는 그래서 집회가 이렇게 분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년층의 무력화의 본질도 자연스러운 조직화 이런 부분의 영향보다는 일종의 프로파간다 능력, 선동 능력, 네. 그리고 또 조직적으로 배후에서 서포트해주는 능력, 이런 부분이 결정적으로 좌우됐다고 그렇게 보십니까? 저 우리 백이름 씨는요? 네, 저도 이제 아까 김정식 대표가 얘기했던 것들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저희 이제 보수 진영 자체가 잘 조직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위에까지 여파를 좀 끼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뭐 정유라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학생들이 분노를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총학에서 같이 기획을 하고 학생들을 이렇게 끌고 나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번에 조국 장관 사태가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 불의를 향해서 청년들이 그것을 향해서 이제 옳은 목소리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대학생들이 움직이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총학이 보통 이제 보수랑 가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를 아까 말했듯이 와해시키려는 이런 것들도 너무 많고, 애초에 이렇게 조직화된 행동 자체가 평소에도 거의 없다 보니까 사태가 터졌을 때도 막상 이게 그렇게까지 크게 발현되지는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에 청년들이 이제 제일 분노한 사안이 뭐였을까 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이하람 씨가 봤을 때는 조국 사태 부분에 대해서 가장 개인적으로 봤을 때 분노한 부분이 어떤 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불공정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진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그리고 앞으로 뻗어나가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모두가 그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일단은 주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보다도 오히려 더 힘들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도 내가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삶을 개척을 해서 내 자식에게는 금수저 물려주겠다. 그러면 그걸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보장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사회가 보장이 되려면 경쟁의 장이 공평해야 되고 법칙들이 공평해야 되고 특혜가 당연히 없어야 되죠. 특권층에.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주위에 지금 고려대학교를 들어오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친구가 있어요. 삼수한 친구들도 있고 재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조민 사태를 보면서 내가 내 인생을 개척하기 위해 기울이는 모든 피와 땀과 노력,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내가 이렇게 해봤자구나. 이런 좌절감과 박탈감을 느껴야겠냐고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고, 아마 많은 학생분들이 이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가장 많이 와닿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입시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고 또 그런 학벌 위주의, 일단 저희 나라가 약간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또 더 신경을 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가장 분노가 높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제 김정식 씨 말입니다. 사실은 저는 몇 년 전부터 대학 입시를 지금 뭐 학종이니 수시니 정시니 입학사정관이니 뭐 특례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고 글도 많이 썼는데 거의 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학력고사로만 하자 그렇게 이제 끝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좌우파의 합작이거든요. 좌파가 열어 제낀 걸 우파가 더 강화해줬어요. 또 우파 정권에 이걸 고쳐라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학력 부분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이 우리 사회에
기득권이 왜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다가 이제 조국 사태까지 왔어야 그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났어야 이게 더 저 난릴까? 그럼 그 전에 몰랐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식 씨 봤을 때? 뭐 우선은 모두가 동조했고 공범자가 아닐까. 사실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특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뭐 저는 사실 그 조민 학생의 불법 비리 거기에 대해서도 저조차도 반복돼서 약간 무뎌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거기에 포커싱이 되진 않았어요. 사실 그렇게 분노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뭐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대학교 진학률이 너무 높잖아요.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처음에 고안하고 만들어서 그거를 또 투표의 좀 이점으로 활용한 사람이 누군가. 물론 뭐 처음에 이해찬 1세대라고 불리는 그런 세대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받았고 그거에 있어서는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해찬 지금 민주당 대표가 거기서부터 책임이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 측 진영에서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다고 주장을 하고 그거를 개선을 하려고 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는가. 결국에는 지금 모든 피해는 저희 또래 세대들 또는 저희보다 조금 동생 세대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그 기존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면서 그거를 개선해야겠다고 말한 거는 정말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는 다 그냥 진영 논리들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고 뭐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 개선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참 예일하게 지적하셨는데 이번에 좀 충격적이었던 거는 조민중 문제도 충격적이지만 오늘 이제 보도가 좀 됐는데 아주 디테일한 과정이 보도가 됐죠. 웅동중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다 취업을 또 하고 있거나 하시거나 할 그런 연배인데 1년에 한 20명씩 2016년 17년에 교사 한 명 뽑는데 왔는데 이제 조국 동생이 가서 이제 소개받아서 돈 있는 사람 물어봤습니다 하면 면접 보면 돈이 좀 있겠다 싶으면 1억을 기본으로 깔아놓고 1억 3천 부르면 콜을 하면 1억 한 명한테 1억 3천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는 또 한 명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돈이 없다 좀 깎아달라 하니까 그럼 2천만 원 깎아줘가 8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동양대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의뢰했다는데 동양대에서는 우리가 의뢰받은 적 없다. 그러니까 정경심이 쪽에서 지가 알아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국이 또 문제를 출제했다는 것도 있어요. 사회 문제는. 네. 그러면 정경심과 조국이 문제를 출제하고 엄마는 받아가지고 외부에 맡긴 문제가 마치 공정하게 자기 학교에 온 것처럼 학교에는 행정실장 불러서 1시간 전에 던져주고 그러면 이제 미리 문제는 돈 낸 사람한테는 며칠 전에 주고 모범 답안까지 주고 또 면접 때 나올 질문이나 또 미술교사는 실기 교육 또 뭘 가지고 할 건지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실기 테스트는. 그러면 20명 각각 1년에 10명, 1명 뽑는데 20명씩. 그럼 19명씩은 2년 동안에 자기는 떨어지는 부분에 기대를 품고 공부를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이 지금 그 성마리아 씨가 봤을 때는 이거 뭐라고 보십니까? 자, 그 지금 모양을 머릿속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19명의 부모나 당사자는 지금 어떨까요, 마음이? 그냥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 있겠죠? 상대적 발달감. 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왜 내가 돈이 없어서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자, 그래서 네. 조국 가족이 저지른 해악이 조민이를 또 조국 아들을 뭐 의사나 변호사로 만들려고 했던 불법도 있지만은 그 가족이 우리 사회에 직접 모든 과정 경쟁을 제외하는 모든 과정을 몸을 던져 실천했다고 온 가족이 합작으로 그 동생은 또 돈 받아서 엄마한테 상납하고 또 검찰은 그게 또 조국 가족한테로 흘러 들어간다는 걸 조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엄청난 일들이 현실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백이름 씨는 이런 네. 모습을 보면서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제 올해 초에 영화를 하나 봤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되게 잘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 조국 일가들이랑. 그래서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아니 조국 자체가 자기가 항상 강단에 있을 때 학생들한테 입만 열면 정의, 평등, 공정
가천에서 뭐 개천에서 조화롭게 살자. 이런 입만 열면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늘상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그게 다 위선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입만 열면 말하던 것들과 이 사람들의 실체적 모습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었구나. 이걸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저 예. 이건열 씨는 예. 가재무과 붕어입니까? 영입니까? 뭡니까? 그 중에 머리가 제일 큰 걸로 제가 하면 될 것 같은데. 개라고 할까요, 그렇게? 그 지금 보니까 이제 뭐 다들 생각들이 바르고 그래서 대답들을 잘하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소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을 것 얼마든지 같아요. 물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한번 물어보세요. 네, 소장님의 어떤 질문들은 지금 다 아는 내용들일 수도 있고 또 진짜 그 청년들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어서 어떤 사안이든 이제 조국 사태에 대한 이 사적인 질문 하지 마시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소장님한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정식 씨가 먼저 한번 스타트를 한번 끊어줘요. 아까 소장님께 질문을 받았던 내용인데 소장님께서는 이 청년들이 특히 학내에서 정유라나 이런 친구들의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촛불을 많이 들러 광화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아무리 저쪽에서 전략을 짜고 이랬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정의로웠던 사람들이 지금은 뭐 정의롭지 않아진 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확 불이 붙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청년 숫자가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 사건에 비해서 많이 적었을까에 대해서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을 할 때는요, 체념이 일상화되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뭐라고 할까, 자신들의 이제 이 마지막 기회 부분들을 이런 부분에 나서서 주도하면, 사실은 주도하는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형성돼야 그 다음에 이렇게 대중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도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지금 이걸 주도하고 앞장서고 했을 때 내 앞길에 굉장히 데미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계산을 갖다가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 30년 전에 서울대에서 최초로 정치적인 문제나 또 비리 문제로 교수 2사람을 이렇게 퇴진시켰습니다. 우리 과에. 학번 자조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한 3년을 싸워서 이렇게 끝을 봤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조국 문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덜했지만은 그 시절에도 한 3년을 싸우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조국이 서울대로 복학을 했는데, 또 펠스 복학을. 근데 서울대에서 지금 당장 플래카드가 붙고 매일 집회가 열리면서 조국은 서울대에 발을 못 비틴다는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메이저의 대학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기득권화 됐다라는 부분에서, 또 상당수는 나도 정도의 차이지 조민이나 이런 부분처럼 약간씩은 반칙을 저질렀다라는 부분도 또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경쟁의 시대가 청년들의 영혼을 저는 좀 먹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젊었을 때 20대 때 정의 실천을 못하면 30대로 가면 더 현실과 타협하고 40대도 타협하고 50대는 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게 과거에는 청년들이 정의를 갖다가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대학생 때다. 그래서 그때는 거리로 나가고 뭐 희생을 하더라도 좀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 세대 때는 자연스럽게 되어 있었어요. 또 그것이 헌일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배우는 교훈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이 취업의 경쟁에 쫓기다 보니까 정말 잘 나간 사람들은 저렇게 잘 빠져가는데 나는 왜 내 시간과 내 노력을 희생해서 이제 거기에 나가지 못하는가 하는, 나가서 내가 이렇게 손실을 봐야 되는가 하는 그런 기회비용들도 다 계산을 하고 있고, 일종의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이나 정의감도 청년들도 무디진 거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세파에 시달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취업을 생각하고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압박이 강해졌어요. 우리는 대학 때 보면 술 먹는 거 반, 노래 부르는 거 반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청년이 세상을 고민하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한 영향을 좁혔는데, 그럼 좌파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거는 감성적인 선동력이
또 조직력이 좌파 밑바닥에 깔고 있어요.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수단체들이 청년을 동원하려면 밑에 문화, 감성이라는 이런 코드가 쭉 있어서 청년들을 동원할 수 있는 어딘가에 모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청년들 집회도 보면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또 많이 오고부터 뭐 그게 초반에 정치 쟁점화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집회를 아주 그냥 초라한 집회를 하는 모양새로 이렇게 이제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그런 감성점도 문화 코드를 심는데도 좀 실패했다. 이런 요인들이 좀 복합이 되어가지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불이 안 붙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럼 이게 다음은 아람 씨한테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제가 듣다 보니까 정식 씨한테 확인해야 될 게 하나 생겼어.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이 부분도 나도 평소에 이제 중요하게 봤던 부분인데 소장님 딱 짚어버리셨으니까 정식 씨의 질문은 그 과거 정유라 때와 지금 조미 때를 비교를 했을 때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더 커야 되는데 사안이 그러니까 이제 그건 누가 다 단편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거나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소장님의 답변 중에 젊은 세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런 분들의 어떤 세파에 시달렸던 사회 질서가 바뀌어서 그렇든 정의감의 약화라는 그런 단어가 내 귀에 딱 꽂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층들이 정의감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약화됐다라고 봐요? 아니요. 아, 그렇게는 아니다. 안 봅니다. 예. 그렇게는 안 본. 아니 정식 씨 얘기 말고 정식 씨는 더 강해. 내가 봤을 아니, 때. 아니, 저도 객관적으로 이제 그들로서 이제 바라봤을 때 전체 평균적으로 예. 봤을 때 아 그런 거는 아니다. 난 참 듣기 좋은 답변이네. 내가 볼 때 그 부분에 어디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때는 대자보를 쓰거나 직접 거리에 시위로 나가지 않으면 그 자기의 뜻을 발휘할 공간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SNS라는 게 생기고 또 손 위에 인터넷이라는 컴퓨터가 생겨버린 거 아니에요.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발산들이 계속 소모적으로 작은 이 정의감 발산들이 가능해진 거예요. 댓글을 쓰고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노도 옛날에는 거리로 가고 집회에 나서고 대자보를 쓰고 했는데 이제는 이 댓글로서 분노를 해소하고 SNS에서 교육을 함으로써 분노를 확인하는 수준이 되니까 그게 나는 정의감 희석에 상당히 기여를 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도 봐요. 이거 상당히 빌리는 것 네,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공감을 하는데 정의감에 불타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특히 유튜브 아주 굉장히 훌륭한 플랫폼이긴 하지만 그걸 보면서 유튜브 앞에 화면에 나오는 사람이 내가 정말 막 화가 이 사람 기사를 보고서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런 생각으로 화가 나와서 거리로 나가려고 하면서 그렇게 보면은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 분노가. 그 사람에 대한 욕을 내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 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슈퍼챗을 쏘고 야, 난 오늘도 애국했어. 이런 생각을 하고서 그냥 하루하루 자기 공간에서만 사는 게 아닐까. 저 요즘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죄책감에서 집회를 가끔씩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다고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봐요. 저희 같은 이렇게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정의감에 되게 많이 불타고 그걸 또 인터넷이나 집회로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정의감보다 자기 살 길이 1순위가 돼 있기 때문에 좀 밀려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소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제 뭐 SNS라든지.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정의감이 좀 희석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의감은 희석되지 않았는데 시대가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장님 시대에는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자보를 붙이거나 거리에서 목소리를 내야지만 내가 어떠한 이런 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한 직접적인 행위들이 있어야 그것을 통해서만 분출이 가능해졌는데 특히 요즘 대학생들은 제 생각에는 이제 90년대 이후 출생자들이에요. 다. 나면서부터 이 뭐 컴퓨터라든지 인터넷 이런 미디어들과 너무 친숙했고 또 이제 요새는 이제 그걸 넘어서 손 안에서 다 해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건이 있어도 분노도 하고 그러한 의지는 있지만 이게 너무 생활화가 돼버린 거죠. 손 안에서 모든 게 시작해서 끝나버린다는 게. 그래서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 집회는 뭐 점점 이런 게 뭐 없어지는 것 같다 생각을 했지만
특히 20대 중에서는 그 이번 사건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20대 청년들 중에서는. 그래서 저는 이게 정의감의 희석이라기보단 시대의 변화인데 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기성 정치들이 어떻게 꾸려나야 될까 이게 좀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그럼 내가 하나 생각합니다. 질문을 좀 한번 던져볼게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자 그러면 지금 궁극적인 해결은 사실은 물리력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궁극적으로 물리력에 굴복됐지 않습니까? 거리에 촛불 들고 나서서요. SNS는 아무리 넘쳐나도 그 물리력이 없는 거예요. 홍콩에 안 보세요. 저게 처음 시위가 일어난 2014년에 조시아 유잉이라는 애가 중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국기 조례 같은 걸 만들어가 막 중국 국가 국기 이런 부분에 경례하고 맹세를 외우게 하고 하니까 그걸 안 하겠다고 해서 시작해가 그 세대가 지금 20대 10대 후반이 되면서 이번 시위를 몇 달째 끌고 오는 주도 세력이 됐어요. 그 나이 든 사람 하나도 없어요. 10대 후반 20대 초반이 지금 죽자고 싸우는 거예요. 목숨 걸고. 진짜 중국에서는 총도 쏘고 고무탄도 쏘고 죽은 사람도 발견되고 하지 않습니까? 홍콩에서는. 그러면 이 궁극적인 해결이 SNS 상에서 그냥 이게 분노가 가시화되지 않고 거리에서 해결이 나겠는가? 이게 된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절대 안 나죠. 안 나죠, 그죠? 절대 나지 않죠. 그러면 좌파들은 어쨌든 지난번에 촛불 때, 그 오래전에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2, 3년 전에 그걸 거리로 끌어내서 대중화를 했어요. 이번에 보수도 좀 끌어냈죠. 네. 그런데 이제 보수는 어쨌든 뭐 지하철 끌은 거를 봐도 대부분이 50대, 60대, 60, 70대가 주축이고 50대 이렇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젊은 사람도 좀 나갔지만은 아주 작죠. 광화문이나 시청이나. 근데 지난번에 이제 저 좌파들이 촛불을 조직할 때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일 고민을 하는 거는 전번에 우리가 이제 9.20 그 앵그리 블루 그 조국 규탄 5차 집회를 했을 때 우리가 그때 그 이전에 집회하던 방식과 완전히 바꿔봤어요. 예. 애국가도 1절만 한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애국가 부를 때 노래를 부르는 부분도 좀 모양도 바꾸고 또 문화 공연을 많이 넣으면서 또 젊은 분들이 나와서 뭐 팝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거를 부르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많이 바꿨어요. 그러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집회가 변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얼마 전에 이제 한 미국의 그 뭐 보수주의 운동하는 사람이 조선일보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 보수가 집회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바꾸고 또 바꾸고 계속 바꿔야 된다. 기존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런 변화는 나 같은 뭐 50대 중반을 넘어선 사람이 변화하기보다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 이 집회나 시위 문화의 조직 저는 궁극적인 끝은 집회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아무리 SNS가 발달해도 이하람 씨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을 저희도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해오던 부분이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불의에 저항을 해야 하고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본인들이 나서지 못한다면 우리가 나서서 그런 장을 만들어주자. 그래서 사실 바로 며칠 전에 10월 26일은 다음이고요. 네, 바로 지난주 토요일에 저희가 마로니에서 두 번째 전국 대학생연합 촛불 집회를 열었었는데 혹시 저희 포스터 보셨습니까? 예, 포스터 제가 인터넷으로 봤습니다. 아, 예. 그러면 혹시 식순지도 보셨었나요? 직순지는 저희가 이번에 신문을 갑자기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아니요, 저희도 이 집행부 내에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젊은이답게 축제처럼 만들어서 모두가 그냥 나와서 이렇게 그냥 즐기다가 갈 수 있게 만들자. 그러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서 중간중간에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그래서 저희가 한 예로 누가 죄인인가 아시죠? 누가 죄인인가를 뮤지컬을 개사를 해서 이제 뭐 비리와 부패로 국민들을 농락한 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국을 비판을 한 게 있었었고요. 뭐 국민 재판식 이런 것도 있고 또 아모르 파티 아시죠? 아모르 파티 이런 이런 것과 이제 사랑의 배터리도 이제
비리의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개살해서 춤추면서 즐겁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확실히 반응이 좋았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가 대학 다닐 때 네. 우리 대다니던 학교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광장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게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걸 개사해가지고 뭐 전두환 이렇게 연결해서 부른 곡이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자, 김정식 씨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거는 그냥 저 개인의 생각이고 굉장히 들으실 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제가 보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아무런 정치적 영향력이 없었을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아까 말씀해주신 홍콩 집회 같은 경우에도 이게 더 분노가 갑자기 폭발을 한 그 시점이 그 왼쪽 눈이 한 그 소녀 집회 참가한 친구가 눈이 다치면서 실명하면서 더 폭증됐거든요. 그리고 좌파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집회에서 이게 항상 더 사람의 마음을 끓게 만드는 게 예전에 그 백남기 농민 있잖아요. 그때도 사실 빨간 우위를 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했는데 그거는 전혀 묻히고 오히려 경찰의 강제 진압에 의해서 뭐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더 분노를 했어요. 그 광장에 같이 모여 있는 사람들은 그 순간만큼은 다 동지의식이 굉장히 커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주최 측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거를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근데 그걸 억지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우리는 마치 평화 집회를 한 것처럼 자기 만족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저번에 청와대로 뭐 쳐들어가자 뭐 자기가 뭐 순교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고 했는데 결국엔 아무런 그런 유혈 사태가 없이 끝났거든요. 그냥 군중들이 거리에 나와서 그만큼 많이 나온 이유는 진짜 한번 세상 한번 바꿔보자. 이건 너무 뭔가 아니다. 이 상황은 갈아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다 그래 나왔으니까 된 거야. 이 정도 많이 나왔으니까 된 거야라고 주최 측이 자꾸 그걸 거기서 만족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두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모은 게 본인 자기 혼자가 아니고 뭐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정의감이 발동을 해서 나온 건데 그거를 자기네들이 멋대로 그냥 집회는 예를 들어서 뭐 1시부터 3시까지였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집에 가. 그렇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그냥 스스로 동원된 사람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보시는 분들도 뭐 저런 말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아스팔트에 필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희생이나 물리적 충돌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억지로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실 청와대로 진격을 한다고 했을 때 10월 3일 날 저도 그 벤 선두에 있었는데 경찰들이랑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아무 일이 없이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저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쪽은 이제 상대 진영은 오히려 그걸 연출하고 그걸 악이용하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건덕지조차 안 주니까 그냥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다가 그냥 오늘 그래 엄청 많이 모였어. 그러고 그냥 사진 속에 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그냥. 그러고 그날 집에 이렇게 가는 길에 다 둘러 앉아가지고 또 그냥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상에 대해서 욕하면서 그냥 소주를 한 잔씩 하시거나 맥주 한 잔씩 하시면서 그 스트레스를 푸시는 거예요. 이건 그냥 엔터테인먼트거든요. 사회적 참여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 날카로운 지적이고요. 참 그 고민 과제라고 보는데 이제 그 일부의 마지막으로 이제 각자 이렇게 한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뭔가 하면 조국이 이제 뺐어요. 자, 조국을 더 갖고 갈 거라고 반 시점에서 적어도 한 보름은 아니면 뭐 한 달쯤은 조국을 갑자기 뺐어요. 월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에는 국민 승리라고 했지만은 문재인이 송구하다 말은 잠깐 하고 그 다음부터는 다음 날부터 이제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가 공수처를 들이밀고 시간을 정해서 또 이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하라고 막 검찰에 간부를 불러서 감찰을 연말까지 해서 직보하라 감찰 방안을 그럼 다 수사하겠다는 거죠. 지금 검찰 간부들을요. 그리고 뭐 이해찬이는 수사 끝내라 이제 조국 수사 노골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 사람들이 과연 조국을 내린 사람들이 맞나 할 정도로 아주 무섭게 달라붙고 있어요. 이제 공수처는 우리가 2부에서 좀 이야기하겠지만은 뭐 거의 뭐 독재로 가겠다고 작정한 건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조국 하나 부분을 잠깐 얻은 것 같지만은 갑자기 공수 교대가 좀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힘이 빠져버린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자, 성환이 씨부터 돌아가면서 그 이야기 잠깐씩 한마디씩 좀 해보세요. 어떻게 보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국민들에게는 난 조국 버렸다라고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보이게 한 다음 공수처가 발행됐을 때 그때 공수처의 자리에 앉히는 게 조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뭐 저도 이제 비슷한데 이 초유의 사태를 만든 장본인 자체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넘어서 문재인 대통령 본인 아닙니까? 자기가 임명을 했고 본인이 임명을 함으로써 나라는 완전히 두 쪽이 났고 국민들은 완전히 이렇게 반으로 갈라졌는데 여기에 대한 어떠한 책임은 없고 약간 뭐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서 또 자기가 원하고 또 계획하는 걸 추진하려고 하는 거 보면서 이 정권은 어차피 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나 그럴 의지도 없다고 판단을 했고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저희도 그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정말 이 주권자의 힘으로 하나로 단결을 해서 계속해서 이 정부를 향해서 책임을 묻고 이런 투쟁을 전개해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으로 비록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퇴를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그가 정말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를 받고 또 뭐 필요하다면 구속 같은 것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그런 조치들이 다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수처를 갑자기 들고 나오는 것 역시 매우 부정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고요.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독재주의로 가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들 역시 계속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런 특권을 누리려고 기득권 계층, 독재 계층이 되려고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저희는 계속해서 집회를 열 생각입니다. 전국 대학교 연합회 이 학생들도 계속해서 조국을 넘어서서 이제는 사회의 진정한 개혁과 쇄신에 앞장서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실 아직 공수교대는 아직은 안 됐다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공수교대를 지금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큰 조국 이슈 다음으로 제일 큰 게 아무래도 공수처고 연동형 비례제나 이런 게 될 텐데 거기에 이제 보수 제도권에 계신 정치인분들이 흔들리면 안 된다. 공수처랑 연동형 비례제 때문에 너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조국이 약간의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었는데 그건 너무 사그라드는 게 청문회에서 본인은 사회주의자다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알고 보니까 징조부도 뭐 남노당원이었고 그런 부분을 잘 해서 그 공수처랑 엮어서 이게 사회주의적인 시스템이랑 독재적으로 결국에 가려고 한다는 거를 좀 세련되게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안 그러면은 공수교대가 진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이 질문에 대한 제가 답도 또 일부를 제가 계속 듣기만 했거든요. 내가 궁금해서 그거에 대한 내 생각도 한번 들어보라고 이 얘기를 하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아까 초기의 질문이 정유라 때와 조민 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게 질문의 시작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흘러가다 보니까 세대 간의 차이로 지금 설명이 좀 됐어요. 우리는 지금 보수만 앉아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진보와 보수가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면 타당한 얘기인데 우리는 보수니까 그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은 어떠냐라는 그 부분은 내가 그 차이, 정유라와 조민의 차이는 보수 진영의 야생성이라고 봐요. 보수는 야생성이 없어. 내가 보기에.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보수는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나 이런 게 진보 좌파보다 떨어진다고 봐요. 수장님 마지막 질문하신 갑자기 조국을 사퇴시킨 그 과정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야생성이지. 그들은 자기하고 계산이 안 맞다 싶으면 무조건 쫙 쳐내는 거야. 다른 얘기로 설명할 수도 있다고 난 보지만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엔 인류적일 수는 없고 저들은 우리와 다른 게 체면도 없고 염치도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싶으면 잘라내는 거야. 그 부분을 보수 청년들이니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고 1부는 이걸로 마치시고 2부를 하시는 걸로 할까요? 네, 그렇게 합니다. 네. 자, 오늘 그 실천하고 투쟁하고 각성하는 젊은이들이 나오셔서 모처럼 열띤 토론을 했습니다. 자, 1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